외세 침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뜯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외세들에 대해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 외세를 반대하는 이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이 정부에 대한 저항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정부는 지금 신분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제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봉건적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질서들에 대한 봉건 질서에 대한 반봉건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 반외세 반봉건이에요. 정부 비판하는 것이고요. 외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건 왜냐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그 시대 정신을 담아냈던 운동이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10년 전 갑신정변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던 10년 뒤 이 동학농민 운동은 바로 이 기층 민이 중심이 되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동학농민 운동은 여러분들 사실 애초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바로 이 교조신원 운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조신원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교주 최재우가 혹세무민, 이 백성들을 정말 미혹시킨다,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세무민한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 그 종교를 믿어? 그럼 나도 혹세무민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원, 이거는 명예를 회복시키는 운동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그 시대의 정신, 반외세가 반봉건이라고 하는 정신 만나면서 더 커지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잘 나와요. 이때가 바로 1894년도인데 여러분들 1894년도는 굉장히 복잡한 해예요.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 벌어졌죠. 갑오개혁 벌어졌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1894년 이 한 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다 벌어져요.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여러분들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제가 이 반외세 반봉건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차는 반외세보다는 좀 더 반봉건적인, 그러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출발한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부 지역입니다. 이 고부 봉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병갑.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완전 탐관오리야. 완전 탐관오리. 그냥 어떻게든 세금 뜯어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저수지를 사용하면 농사지어야 되는 저수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뜯어가려고 있는 저수지 그 옆에다 또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쁘죠 이거 여러분들. 그죠? 그 저수지를 뭐라고 하냐면 만석부 사건. 자,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고부봉기예요. 고부봉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봉준이 일어나면서 조병갑이 결국 쫓겨나요. 뭔가 좀 이제 수습이 되는 듯 했는데 다시 백산봉기로 옵니다. 이 봉기, 백산봉기에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이 고부봉기를 조사하겠다고 내려왔던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용태가 이 고부봉기 주도자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멈추지 않고 직진이에요. 그러면서 이 관군과 싸우게 됐는데 그 전투가 바로 황토현 전투였고 여기서 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황룡촌에서도
황룡촌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와우. 아니 도대체 농민군들이 좀 인원수는 많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거든요. 정규군이 아니잖아. 근데 정규군과 맞서 싸운 거야. 근데 정규군이 져. 헐, 뭐야 이거.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 외세에 맞서 싸우겠어요? 그죠? 외세에 자꾸 밀려던 이유를 알겠네. 아니 무슨 뭐 훈련 받지도 않은 농민군한테 밀려? 왜 이래? 자, 그래서 농민군이 어디까지 갔냐면 전주성을 점령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주가 어딘데?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 아닙니까? 전라도가 어떤 곳인데 우리나라 곡창지대예요, 여러분들. 이 곡창지대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농민들한테 넘어갔다. 우리 역사 반만년 이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라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전라도 지역을 민이 장악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놀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늘 해왔던 관성대로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또 청나라한테 SOS 친 거예요. 미쳤어 정말. 네?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출병을 또 해요. 세 번째네. 웬일이야. 이게 진짜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앞에 10년 전 갑신정변 때 바로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양국 공동 철수 그리고 상대방에 통보하기. 근데 청나라 충비했으니까 일본에 통보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아예 으르렁대면서 대판 붙을 것 같아. 분위기 안 좋아. 그러자 정부가 깜짝 놀랐죠. 이건 아니지. 얘들 혹시 여기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농민군들과 화해를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아니 그럼 진즉하지. 아니 왜 청나라를 불러들여가지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거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농민군들과 손잡냐고요. 진즉했어야지. 진즉.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주 습관이야 습관 아주 그냥. 자 이러면서 농민군들도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시국이 안 좋구나. 오케이 우리가 풀겠다. 우리가 전주성을 풀겠다. 대신 우리는 개혁을 하겠다. 나름대로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지분을 달라 라고 해서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를 만듭니다. 이건 농민들이 주도한 것이고 이 집강소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 내용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 정부도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진즉 이러지. 진즉. 아이고. 자, 농민들은요 그래서 폐정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자, 이 폐정 개혁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정 개혁의 내용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신분제를 폐지하라. 자, 이 신분제 폐지는 여러분들 그 앞에 갑신정변에서도 확인되었던 내용이에요. 신분제 폐지, 반봉건의 이 시대 정신은 계속 유효하구나. 이 시대의 과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신분제 폐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누구나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시대 정신, 그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분제 폐지. 그리고 여러분들 과부의 재가를 또 허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네. 과부의 재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몇백 년 동안 이 과부들은 재가의 꿈도 못 꿨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여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을 지금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농민들의 개혁이죠. 그래서 주장합니다. 바로 토지균분. 토지균분을 주장하고 있더라. 토지를 나눠달라는 그런 내용들. 농민들 개혁이죠. 사실 앞에서 갑신정변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던 갑신정변에서는 이 토지균분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세금 개혁만 있을 뿐이에요. 지조법의 개혁, 그죠? 하지만 이 농민들이 주체니까 토지를 나눠달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일본이 파병했다 그랬잖아요. 이 일본이 말이야. 일본이 대박.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니? 아니 농민군들 진압하라고 온 게 아니야? 뭐지 얘들?
경복궁을 진압해가지고 보존과 명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본이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자, 그게 바로 청일 전쟁. 청일 전쟁. 그 안산, 지금 그 경기도 안산 그 앞쪽에 있는 풍도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풍도의 전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 땅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청일 전쟁 딱 시키고 나서 일본이 또 뭐라면 경복궁을 점령했잖아요. 여기를 압박하면서 바로 이 가보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가보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와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주성에서 풀었는데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일본의 이런 만행을 두고 볼 수는 없겠다. 라고 해서 다시 봉기합니다. 이 2차 봉기는요, 여러분들, 반외세와 반봉건 다 있지만 어디가 좀 더 강할까? 그렇죠.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출발했던 이 2차 농민군은요, 남북접이 연합을 하는 대규모, 남북접이 연합을 하는 대규모 부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남접, 북접이라고 하는 게 조금 궁금하시죠? 이 동학농민운동, 여기에서는요,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조직이 뭐였냐면, 네, 바로 이 포접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포접. 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구역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어떤 구역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교회 목사님부터 출발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 똑같아요. 포접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피라미드식 구조로 그 교인들을 묶어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위에서 뭔가 딱 명령이 떨어지면 쫙 전달이 되는 것이죠. 빠르단 말이에요. 바로 이 포접에 의해서 농민군들이 빠르게 모일 수 있었는데, 여기는요, 남접과 북접이 모두 연합을 하고 있다. 사실 1차 봉기 때는 남접, 북접 연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는 이제 반외세라고 하는 이 정신을 이어내기 위해서 남접과 북접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개한 전투, 바로 우금치 전투. 우금치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공주예요, 공주.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기도 했고 고려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치라고 하는 것은 고개입니다.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우금치를 넘으면 서울까지 진격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이미 일본이 이 우금치에 총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10만의 농민군들, 어마어마한 부대죠. 저 치를 넘어야 되는데 이 총이 지금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무섭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농민군들은 용감하게 그 우금치를 넘었을까? 아니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워했습니다. 총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부적을 달았어요.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믿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발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한 발짝 떼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를 넘는 그 장면은 정말 용기 있는 엄청난, 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그 부적에 의지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싸웠던 전투였구나. 저 모습이라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부적을 달고 다녔던 그 농민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이들에겐 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누구나 손잡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평등사회 꼭 물려주겠다는 그 꿈 하나로 그 무서움을 이 부적에 달래면서 우금치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우금치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금치 전투가 결국은 여러분들 실패하게 됩니다. 그 치를 넘지 못해요. 그 고개를 넘지 못해요. 사실 이 갑오개혁,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갑오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거, 일본의 그 배후에서 이걸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군국 기무처라는 곳입니다. 이 군국 기무처가 주도하면서 결국은 이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신정변도 실패로 돌아갔고요. 동학농민 운동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없을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걸까?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